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온 엔비디아가 최근 창사 31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게는 기술 분야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대만에서는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비주류 반도체 기업이 인공지능 칩 시장의 황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 젠슨 황의 뚝심과 독특한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는데요. 가축이 트림을 할 때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소의 트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전면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어떤 사정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슬람 성지순례인 하지 기간 동안 1,3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 하지에서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작년 사망자 200여 명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 중 다수가 노인 또는 만성 질환자였다며 사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슬람력의 1년은 그레고리력보다 10일 정도 짧아 성지순례 기간 매년 앞당겨지면서 여름철과 겹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크림반도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전술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로 크림반도를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집속탄을 장착한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 4기가 대공 방어 시스템이어서 격추됐으며 나머지 1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미사일 파편에 떨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한낮에 발생해 민간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러시아 영토에 댄 자국산 무기 사용을 허가한 이후에 벌어진 공격이라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연쇄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후 6시쯤 다게스탄 데르벤트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괴한들이 진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같은 날 수도 마치칼라에서도 저녁 무렵 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이면서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2건의 총격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했습니다. 카스피에 접한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멀리 후티한 합의를 위해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란길에 오른 북부 지역 주민 약 10만 명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일본과 안보, 방위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제 신문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증산과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 가치 공유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판세를 뒤흔들 90분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대선 4개월 전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27일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 28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첫 토론이 판세를 뒤흔드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일 날 CNN의 조지아주 애틀란타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자신의 마이크가 음소거 꺼집니다. 꺼지는 거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대선 토론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바람에 소리가 서로 섞였고 토론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듣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후보들이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들고 토론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준비를 미리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토론은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지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펜, 메모장, 물 한 병 이것만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90분 토론 중에 광고를 위해서 2번 정도 휴식이 주어지지만 후보들이 캠프 관계자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컨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네, 약간 시험 보는 느낌? 이지 않을까요? 쪽지 시험 같은 느낌? 네, 그거보다 더 압박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기출문제 답안을 누가 얼마나 잘 숙지하고 대답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 같은 것도 잘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지난 20일부터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뭐 보좌관들과 함께 대선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비서실장이 토론 준비를 맡아서 의제, 대응 전략 이런 걸 짠다고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하라고 자택에서 워싱턴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등에서 상원 의원, 고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정책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이 토론 준비 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 국경,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서 지금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이 또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아마 서로 주고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2022년 6월 달에 폐기된 이후에 두 사람이 첫 만남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날카롭게 지민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소득세 폐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놓고 뭐 공화당, 민주당이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포함해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아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이 90분 그리고 이제 두 번의 광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격렬한 토론보다는 두 사람이 자기 주장만 전달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을 있긴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토론이 9월 10일로 예정된 두 번째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토론
누가 제대로 잘 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토론 잘 이어갈지 아니면 두 번째 토론 가기 전에 이미 점수를 깎아먹을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28일 네. 오전 10시에 있을 첫 번째 TV 토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나가는 돈이 많고 네. 들어오는 돈이 적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물가 상승, 주거비 증가, 부채 증가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Z세대가 10년 전보다 주거비는 31% 더 많이 내고 의료보험 지출은 46%나 증가했고 자동차 보험 비용 등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긴 버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가 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28살부터 43살까지, Z세대는 보통 20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좀 나이 차이가 있긴 하죠. 사회 초년생들이 더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신용보고회사인 트랜스유니언 자료를 보면 현재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종류의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Z세대 부채는 소득의 약 16%로 밀레니얼 세대가 10년 전 가지고 있었던 부채 12%보다 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물가 상승 다 반영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신문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Z세대 7명 중 1명은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그 어떤 다른 세대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략 보면 이제 사회생활 첫 걸음을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큰 부담감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집 사는 거는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네, 뭐 물론 이제 다 대출 받아 사긴 합니다만 네네. 이제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미국의 20대들 역시 이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과 가정을 꾸린 데에서 현실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이란 조사에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등록 유권자 2,46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세 이하 응답자 82%가 이전 세대보다도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30세 이하 유권자 76%는 가족 부양이 힘들다라고 대답했고요. 70%는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유권자 48%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젊은 층의 우려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마 토론할 때 이 부분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30세 이하 투표 의향주 중에서 61%는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47%는 그중에서 바이든 대통령 투표하는 이유가 네.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싫어서 나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한다는 사람은 29%에 그쳤습니다. 둘 다 싫지만 좀 덜 싫은 사람 난 찍겠다 이런 대답인 건데요.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미국에서 일부 지표가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물가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연준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들이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보다 조금 윗세대로서 좀 네, 미안하기도 걱정스럽죠.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월급 받아가지고서는 뭘 사 먹기도 집세를 내기도 쉽지 않아요. 남는 게 진짜 없는 거죠. 뭐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정부의 증세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이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증세 반대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경 진압했고요.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의 세금 인상 정책에 반발한 케냐 Z세대들이 이제 좀 평화롭게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네. 경찰 측에서 최루탄 물대포를 동원해서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시위대와 충돌이 벌어졌고 이게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인권위 대변인은 21살의 키라투가 지난 20일 나이로비에서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높은 생활비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키라투 사망 당일날 나이로비에서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29살의 남성도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위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증세 정책 때문인데요. 네. 케냐 정부가 작년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석유제품 부가가치세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고 지난 18일 날 나이로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수백 명이 모이면서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루토 대통령도 빵을 포함한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는데 재무부 측에서는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정부가 다른 항목에서 증세를 시도하자 결국 20일 날 나이로비를 포함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국제 엠네스티 포함해서 인권단체들은 지난 20일 이후 시위 발생하고 나서 최소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으니까. 근데 또 아랍의 봄도 사실 이제 물가 때문에 시위가 촉발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전기차, 중국, 그리고 러시아하고 물음표였어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뭐 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4일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걸 한 상황이고 네. 이 가운데 중국과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고요. 네. 그러자 독일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날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주임과 만났습니다. 정 주임은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기술 그리고 시장, 산업 시세 등 포괄적인 경쟁 우위의 결과다.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품질이 좋아서 팔리는 거지 뭔가 특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독일의 하베크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베를린과 베이징 간의 경제 관계가 나빠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은 더는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내려진 차별화된 관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독일이 중국을 도울 수 있다. 그 성의를 보이면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일본과 함께 중국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에 전기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유럽연합이 11월까지 27개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독일 부총리가 상하이로 직접 건너가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유럽연합과 독일이 논의할 시간이 있다라면서 협상이 가능하게 토론과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독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전기차 얘기인데 이제 러시아 문제가 나오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그들의 위험한 진화. 예. 네.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곰팡이입니다. 이제 뭐 별의별 세균이 다 창궐하고 예. 안 나타났던 곳에서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곰팡이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사람에게도 심각한 전염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존하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내성을 가진 곰팡이 이 균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건데요. 예. 중국 과학원 미생물학 연구팀이 중국에서 질병을 일으킨 균류를 분석했더니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균류를 배양을 할 경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과학원은 중국의 기초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 기관을 꼽히는
공신력이 큰 기관인데요. 네. 원래 이 곰팡이 균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나 유기물에 붙어서 기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까지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곰팡이들은 주로 식물에 병을 일으키고 인간을 포함해서 포유력에 미친 영향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보다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도 곰팡이에 감염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 이제 곰팡이가 사람의 높은 체온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인간의 면역체계가 곰팡이를 잘 막도록 발달이 돼 있었는데 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높은 온도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HIV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암 치료위해서 면역 억제제 투여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이렇게 곰팡이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곰팡이가 돌연변이가 나타났고 여기에다가 약물에 대한 내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정상 체온 35.6도에서 37.2도에 달하는 따뜻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은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중국 과학원이 밝혔습니다. 이 곰팡이를 면역체계가 약화된 실험지에 주입을 해봤더니 37도 이상 고온에서 배양할 경우 25도에서 배양할 때보다 21배나 빠르게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감염병 연구자는 놀랍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이고 좋지 않은 징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에서 우주정거장 잔해가 지붕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가족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오테로 씨가 아들로부터 전화 받았는데요. 집에 이상한 원통 물이 하나 떨어져서 지붕을 관통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냥 바닥에 구멍이 좀 났는데요. 네. 가로가 10cm, 세로가 4cm, 무게가 한 730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파편은 우주 정거장에서 있었던 파편으로 보이는데 보통 지구를 통과할 때, 대기권 통과할 때 이게 높은 온도 때문에 타서 없어지는데 네. 근데 그대로 타지 않고 남은 것이 결국 지구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오래된 배터리를 폐기해서 화물 팔레트에 장착되는 데 사용되는 금속 지대인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족 변호사 측은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해달라, 배상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지금 소송이 진행되니까 나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네. 우주 개발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위성도 많고 그래서 잔해가 꽤 많이 우주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Summer Nights 전해드립니다. Summer loving had me a blast. Summer loving happened so fast. I met a girl crazy for me. Met a boy cute as can be. Summer days drifting away to other summer nights. Tell me more, like does he have a clu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전당대회와 관련해 한간에 용산 개입설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4일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낮 최고기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 하지 행사에서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맨체스터 국제공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소가 트림을 할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낙농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그래서 이 소 트림에 세금을 매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계획을 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운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뉴질랜드 축산업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낙농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것이 소와 양 그리고 사슴 같은 되새김 동물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젖소가 580만 마리, 고깃소가 380만 마리, 합쳐서 960만 마리로 한 사람당 거의 2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는 꼴입니다. 네. 양은 2,600만 마리로 뉴질랜드인 한 사람당 5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지난 2006년 4천만 마리를 최고로 조금씩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사슴은 83만 마리로 역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연간 260억 달러에 달하는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폰테라 그룹은 뉴질랜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낙농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유제품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이 뉴질랜드 달러로 2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8조 7천억 원이 됩니다. 네. 220억 달러가 넘는 뉴질랜드 최대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 축산농가의 수입은 연간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은 5천만 원에서 한 8,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북섬 중부지방과 남섬 크라이스처치 중심의 캔터베리 그리고 북섬 서부 타라나키의 대규모 목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양이 2,600만 마리, 소만 960만 마리 이런 많은 동물들이 메탄가스를 내뿜는 거잖아요. 양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소나 양, 사슴 같은 반추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네. 자연적으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요. 주로 트림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네. 이렇게 발생한 메탄가스는 뉴질랜드 전체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71%를 차지하는데요. 젖소 한 마리당 매년 3톤의 CO2를 배출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이 목축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에서 나오는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효과보다 34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반추동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젖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것이 파리 협정에 명시된 2050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소 트림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폐지가 시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제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계획이었습니다. 네. 작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지금 국민당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노동당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가스 배출 부담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6년간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의 제신다 아던 총리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10% 줄이고 2050년까지 뉴질랜드를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농업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농업 연구 개발에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국민당 정부는 가스 배출 부담금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목표는 그대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많은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스 배출 부담금 폐지와 함께 유전자를 변형시킨 작물이나 사료를 개발해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배출 부담금제 폐지는 국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뉴질랜드 축산농가에서는 일단 환영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가스 배출 부담금에 반대해왔고요.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가 나오자 축산농가들은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일부 보충 사료 메탄 억제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넓은 목장에서 매일 메탄 억제제를 먹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농장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나 양, 사슴 같은 가축은 완전 방목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건초 같은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설순대로 건초 사료를 적게 먹이고 젖소와 양의 숫자를 줄이고 고객소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가스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뭐 전체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71%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겠네요. 네네. 최근 가축의 가스 배출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보바에르라는 메탄 억제제를 포함해서 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제대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면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 개발에는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구센터에 5,0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정 기술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2024년 올해 CO2 배출량이 줄어들 확률이
7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을 고비로 해서 이제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사료의 관리 개선이라든가 분뇨 관리 개선, 혁신적인 기술 채택을 결합하면 젖소의 메탄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을 제치고 한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시총 3위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공지능 이 AI 열풍을 타고 조만간 또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독특한 리더십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최고 경영자로서의 젠슨 황의 면모도 대단하지만 뭐 인기 스타급이 아닌가 뭐 대만에서 예. 신드롬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CEO들이 겉으로 보기에 이제 옷도 좀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항상 가죽 잠바를. 검은색 가죽 잠바 네. 꼭 젠슨왕 얘기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인데 네. 최근에 타이완, 싱가포르 이렇게 더운 나라 방문했었을 때도 입어서 가죽 입으면 그 많이 덥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네. 나는 언제나 쿨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근데 뭐 네. 쿨하다라는 영어 단어에 시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멋지다 뭐 그렇죠. 이런 뜻도 있죠. 네네. 또 뭐 그래서 얼마짜리 자켓이냐 이런 것도 화제가 됐는데 글로벌 아주 유명한 네. 그 CEO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옷을 입어서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공식 석상에서 이런 검은 자켓만 입는 건 아니고 가죽 자켓만 입는 건 아니고 올해 초에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는 아주 또 특이하게도 꽃무늬가 들어간 이 조끼를 입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왜 이 검은색 가죽 재킷을 고수하는지 그런 얘기도 나왔나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거가 특정 브랜드, 예. 특정 스타일 옷을 입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옷 입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 이렇게 경영에 쏟는다 이런 의미인 듯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옷을 이 검은색 재킷, 가죽 재킷으로 트레이드마크가 되다 보니까 그거 네. 자체로 벌써 이제 그렇죠. 스티브 잡스와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네.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미지를 거의 스티브 잡스는 진짜 IT 업계 신적인 존재인데 거의 이제 그런 반열의 이미지로 젠슨 황을 고착하는데 꽤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인터뷰에서 패셔니스타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와 딸이 옷을 좀 잘 입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또 그런 잘 옷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이 검은색 가죽 재킷이 딸과 아내의 아이디어인지는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네. 한 20여 년 전부터 네. 되게 이 가죽 재킷을 그래요? 즐겨 입었다고 해요. 최근에 입은 게 아니군요. 예, 원래 그렇다고요. 좋아했던 원래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젠슨 황에 대해서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타이완에서 태어났어요. 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까? 1963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1살이죠. 네. 근데 이제 이 5살 때 부모를 따라서 태국으로 이주해서 한 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네. 당시 태국이 정정이 좀 불안했다고 해요. 공산당도 굉장히 많이 준동하고 이제 군사 독재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 젠슨 황과 형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유학을 보낸 거죠.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형이 먼저 가 있다가 이제 젠슨 황도 한 2년 뒤에 미국으로 갔고
했고 부모님도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하고 이제 기술에 남다른 재능 뭐 이런 걸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벌써 떡잎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오리건 주립대 또 스탠퍼드 대학 이렇게 거쳤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뭐 인종차별도 좀 당했다 이렇게 본인이 회사한 적도 있고 네. 또 뭐 화장실 청소 뭐 접시 닦기 이런 거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제 CPU 생산 기업인 AMD에 취업을 해서 네. 근무를 하다가 일찌감치 창업을 했습니다. 30살 때 창업을 했는데 네. 그게 1993년이고요. 당시 이제 PC에서 사용되던 그래픽 칩을 개선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난 이제 이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동료 2명과 엔비디아를 네. 창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네. 3명이 모여서 창업 계획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초창기에는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네. 음식은 시키지 않고 계속 몇 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한 그 벤처 캐피털로부터 네. 2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걸 보니까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제품을 내놓았는데 초반에는 실패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간 적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이름이 많이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데 경제 뭐 이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의 귀에도 많이 들리게 된 건 아무래도 AI 인공지능 그렇죠. 때문인데 네. 그 오픈 AI가 그 챗 GTP를 공개하면서 이 AI 훈련 모델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엄청난 화제를 모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급성장세를 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이게 갑자기 성공한 기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정말 30년 넘게 그러네요. 이 활동을 해왔던 기업이고 이 젠슨항이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초창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100만 배는 더 어려웠다고 하니까 나름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러네요. 성공한 기업 또 CEO가 될 것 같아요. 네, 실리콘밸리 IT계에서 그동안은 이제 인도계의 최고 경영자들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동아시아계 최고 경영자는 좀 적죠? 그에 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인도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네. 그런데 뭐 젠슨항만 있는 거는 아니고 네. 그 젠슨항이 한데 몸담았던 AMD 네. 이 현지 CEO도 리사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젠슨항과 똑같이 타이완 출신이에요. 네. 1969년에 태어났는데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또 특이한 거는 젠슨항과 이 리사수가 친인척 관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젠슨항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는 젠슨항으로 타면 외삼촌의 손녀라고 해서 막 오촌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 집안이군요. 네, 한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타이완이 뭐 탄생시킨 실리콘밸리의 양대 정말 이 파워 경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의 이 거쳐온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남다릅니다. 26살 때 MIT의 그 반도체 네. 이 연구개발 부서 이사가 됐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2012년에 AMD 부사장으로 영입이 됐고 네.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바꿔놔가지고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AMD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네. 또 CEO가 돼가지고 실리콘밸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최초의 여성 CEO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동아시아계는 사실 좀 드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젠슨항과 이 리사수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그렇죠. 갖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T 분야에서 타이완 파워를 상징하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젠슨항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타이완 국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중국어는 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식석상에는 다 영어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출신국인 타이완에 대한 애정이 커서 최근에 타이완도 자주 방문하고 네. 타이완에서 뭐 대규모 연구센터
이런 걸 이제 설립한다고 이제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또 그만큼 타이완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 분야의 기술력과 함께 또 이 젠슨항의 엔비디아가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의 뭐 성과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엔비디아 네. 주가 올해만 174% 오른 상태고 다 기록이에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리더십 비결 어떤 걸까요? 예, 리더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킨 그 CEO로 유명합니다. 네. 뭐 젠슨항이 지난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엔비디아에는 계획도 없고 또 보고도 제대로 없고 명확한 계층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대1 회의 뭐 예를 들면은 그 고위 중역과 이제 CEO가 뭐 단둘이 만나서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지양하고 그룹 토론을 통해서 정보와 의견을 소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한 해에서 40개 내지는 50개 정도의 팀으로부터 이제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장기적 또 뭐 단기적 이런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또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비즈니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재평가하고 이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엔비디아 이 코리아 관계자 인터뷰 한 걸 봤더니 실제로 CEO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받기도 하고 말단 직원들도 말단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팀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CEO가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실수, 정책적인 실수라든지 또 아이디어의 실수 이런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회사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2023년에 이 젠슨 황이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뭐 베스트 CEO 1위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 그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들을 평가하는 이런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젠슨 황이 가장 존경받고 지지받는 CEO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는 성과를 냈지만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네, 사실 저도 이런 것들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뜻은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사내 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밝히면 굉장히 자신은 뭐 워커홀릭이다.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한다. 따로 쉬는 날도 없고 항상 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하여튼 직접 다 소통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또 이 CEO가 바쁘겠어요. 그래서 바쁠 수밖에 10몇 시간씩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3만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만 5천 명에서 다 뭐 일일이 소통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본사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이제 이 건물을 보면은 칸막이도 없고 뭐 특별하게 직급에 따른 뭐 이렇게 지정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젠슨 황도 좋아하는 좌석은 있지만 본인의 이 따로 단독의 이 방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런 사내 문화를 잘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 1년에 4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뭐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그 건물의 중앙에 있는 홀 같은 데 모여서 막 4시간씩 4-5시간씩 이런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솔직담백한 그런 얘기들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는 잘 이런 것들이 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런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싶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많이 덩치가 커지고 하면서 이런 너무 관료적인 사내 문화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모델 삼아서 배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해요. 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세계 최고 기업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젠슨 황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척 맨지오니의 Feel So Goo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